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90번째 중견기업 사모님의 청부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90번째 주제는 의심이 부른 끔찍한 비극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첫 번째, 의심이 확신이 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을 아예 믿지 못하는 성향의 사람들도 있죠. 특히나 병적으로 타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이야기할 사건의 주범 윤길자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당시 영남제분이라는 중견기업의 회장 부인이었던 윤길자는 원래 망상장애와 기타 정신병으로 남을 의심하는 성향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사위인 김현철 판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라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을 했고 마침 사위를 음해하는 의문의 전화까지 받게 되면서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위를 의심하던 중에 김현철 판사는 예전에 사귀던 여성과 업무적인 통화를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또 장모인 윤길자에게 들키기까지 합니다. 김현철은 상황을 모면하려고 사법고시 수험생이기도 했던 당시의 사촌 여동생 하지혜 양이 자신에게 법 관련 질문을 자주 한다라고 둘러댔는데 그러자 윤길자는 이 사위의 바람 상대가 바로 사촌 여동생인 하지혜 씨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혜 씨는 실제로 이화여대 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판사였던 사촌 오빠에게 조언을 구한 적이 있었지만 결코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윤길자는 자신의 의심을 확신했고 그때부터 사위인 김 판사를 감시하는 한편 하 씨를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윤길자는 운전기사로 일하던 조카 윤남신에게 하지혜의 인상착의와 거주하는 아파트 위치를 알려주면서 미행을 하도록 지시했죠. 어처구니 없는 것은 윤길자의 지시에 따라서 하지혜를 미행하는 데에 현직 경찰관 5명, 흥신소 직원 20여 명이 동원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김 판사와 하 씨가 실제 불륜 관계인지를 밀착 감시했고요. 윤길자는 지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승복 차림으로 미행에 동참하거나 제대로 미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김 판사와 하지혜 씨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될 만한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었죠. 하지혜는 당시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매일 집, 학교, 도서관만 다니면서 공부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2년 동안이나 두 사람을 미행했음에도 아무런 증거는 없었지만 이미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된 윤길자는 이런 보고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2001년 3월 26일 윤길자는 김 판사에게 하 씨가 판사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목격했다. 앞으로 하 씨가 전화하거나 법원으로 찾아오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당시 하지혜는 김 판사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지법 서부지원의 위치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하지혜의 가족은 4월 24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윤길자를 고소했고 같은 해 8월 윤길자는 검찰에서 죄가 인정된다 라고 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결론은 네가 죽어야 해.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했지만 윤길자의 집념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불륜에 대한 의심을 전혀 거두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위 불륜에 대한 의심과 고민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내 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지혜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2001년 10월 8일
서울 청담동의 한 고등학교 부근에서 조카 윤남신을 만난 윤길자는 더 이상 불륜 현장을 잡을 수 없다. 차라리 하 씨를 없앴으면 좋겠다. 죽일 사람을 찾아봐라. 라고 살해를 청부합니다. 이 청부를 받은 윤남 씨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사채업자인 김용기를 범행에 가담시키게 됩니다. 윤길자는 김용기에게 하씨 살해 대가로 현금 1억 7,500만 원을 주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며칠 뒤에 조카 윤남신에게 착수금 면목으로 현금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윤남신과 김용기는 처음에는 독사를 계획했지만 하지혜가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사법고시를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김용기가 하재의 아버지에게 사업을 빙자해서 접근한 뒤에 약점을 캐기 위해 호텔방으로 유인하려고 했지만 역시 실패했고 이처럼 계획이 자꾸 틀어지자 윤길자는 거의 날마다 윤남신에게 대포폰을 이용해서 전화를 걸고 압박을 가합니다. 윤남신 역시 김용기를 압박했고 결국 김용신은 2002년 2월 공기탄과 실탄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윤길자는 뒷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하 씨가 새벽에 수영장을 다닌다. 그 기회를 틈타 납치해라 라고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리게 됐죠. 이후 두세 차례 납치에 실패했던 이들은 3월 6일 오전 5시 37분경 하 씨가 수영장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것을 목격했고요. 윤남 씨는 차량을 운전하고 김용기가 밖에서 하지의 양을 잡아당긴 후에 다른 일당 3명이 그녀를 승합차 밖에서 안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납치를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하지의 양은 열흘 후에 총을 6발이나 맞고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죠. 윤남 씨는 3월 8일 오후 부산으로 내려가서 윤길자에게 하 씨를 죽였다라고 알립니다. 윤길자는 이틀 후에 울산에서 윤남신을 만나서 현금 2,700만 원을 지급했고요. 이들에게 베트남 등의 해외로 도피할 것을 지시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경찰도 수사에 갈피를 잡지 못했지만 김용기가 하지혜의 아버지를 만나 명함을 건네었던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경찰은 명함을 통해 수사망을 좁혀갔고 마침내 국내에 남아있던 공범들을 검거하면서 윤남기와 김용기가 사건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죠. 물론 윤길자가 사건의 배우라는 사실도 알아냈지만 윤남신과 김용기를 체포하지 못하는 한은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3월 마침내 윤남신과 김용기가 중국에서 검거가 되었고 국내로 압송된 이들은 윤길자의 지시를 받아 하 씨를 살해했다라고 자백합니다. 2003년 10월 1심에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을 통해서 윤길자는 무기징역, 윤남신과 김용기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이 선고가 됩니다. 2004년 1월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 3부는 윤길자의 형은 그대로 유지한 채 윤남신과 김용기에게도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형을 높였습니다. 윤길자는 상고했지만 2005년 대법원 형사 1부는 그녀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세 번째, 뻔뻔함의 끝판왕. 문제는 상고심 당시에 윤남신이 우발적 살인으로 진술을 바꾸어서 상고를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상고심에서는 윤남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윤길자는 2008년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재판 당시에 윤남신의 진술 번복을 토대로 윤남신과 김용기를 위중죄로 고소합니다. 즉 윤남신과 김용기가 위증했다라는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윤길자는 살인 교사의 죄를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다행스럽게도 재판부는 윤남신과 김용기의 위증죄를 무죄로 판결을 했고요. 형량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배후 조종자인 윤길자는 사법부의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갖은 수를 다 썼는데 2013년 윤길자가 형 집행정지를 이용해서 교도소가 아닌 VIP 병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다시 수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2013년 4월 21일자 MBC 시사매거진 2580 팀은 윤길자가 2007년 7월 건강상의 이유를 핑계로 첫 집행정지를 시작했고 약 30개월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서 VIP 병실에서 생활했다라는 사실을 보도합니다. 그녀는 병실에서 생활하면서 수시로 외출을 하기도 했죠. 결국 허위 진단서를 통해서 윤길자의 형 집행 정지를 도운 남편인 영남재분 류원기 회장과 주치의가 구속이 돼서 재판에 넘겨집니다. 류원기 회장은 2017년 10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이 되었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세브란스 병원 교수 박병우는 벌금 5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돈이 얼마일까요? 겨우 꼴랑 500만 원 벌금이라니. 하지만 취재가 진행되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을 뿐이었고 형 집행정지 처분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2013년 5월 2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윤길자의 형 집행정지 내역과 외출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보도합니다. 2007년 7월 5일 형 집행정지 3개월, 2007년 10월 24일 형 집행정지 20일 연장, 2009년 12월 22일 형 집행정지 3개월, 2010년 3월 21일 형 집행정지 5개월 연장, 2011년 6월 17일 형 집행정지 3개월, 2011년 9월 16일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또 12월 16일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다음 해인 3월 17일 형 집행정지 다시 3개월 연장, 그리고 6월 17일에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12월 17일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2007년 10월 16일 외출, 10월 18일 외출, 10월 21일 외박, 10월 27일 외박, 11월 20일 외박, 11월 23일 환자가 원해서 퇴원하고 방사선 치료 외래에서 진행. 2008년에도 4월 9일 외출, 6월 13일 외박 2일, 2010년에도 4월 2일 금요일, 4월 7일 여의도 성모병원 안과 진료 있어서 외출을 원함. 4월 7일 수요일 외출, 4월 23일 금요일 외출, 4월 27일 외출, 5월 4일 외출, 7월 5일 외출, 7월 21일 여의도 성모병원 안과 외래로 외출, 8월 1일 외출, 8월 4일 환자 8월 4일부터 203일간 외박을 원해서 외박 외출을 했고 서약서는 없었음. 8월 8일 날 외출해서 돌아왔고 역시 외출 외박 서약서는 없었습니다. 8월 9일 성모병원 안과 외출 외박 외출 서약서 없었고 2011년 6월 8일 외출, 6월 10일 외출, 7월 27일 외출, 8월 5일 외출, 9월 8일 14일 외출, 9월 14일 외박, 8월 15일 발급된 진단서 근거 설명드림. 또 11월 4일 성모병원 안과 외출이죠. 1월 17일 외출, 1월 31일 외출, 3월 2일 외출, 5월 8일 외출, 6월 2일 외출, 8월 4일 외출. 이 정도면 뭐 이 사람이 범죄자인지 어디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쯤 되면 윤길자가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휴양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또한 윤길자는 끝끝내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반성하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야 했죠.
하지의 양의 어머니 설씨는 하지의 양이 시신으로 발견된 하남 검단산 인근에서 거주를 하다가 2016년 사망했습니다. 딸을 잃고 고통으로 술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온 국민이 월드컵의 열기에 빠져 지내던 2002년에 일어난 이 비극적이고 끔찍한 사건은 이처럼 10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무전 유죄, 유전 무죄의 사회상을 반영하면서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그들이 또 어떻게 살고 있을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